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선, 64입니다. 한평생 12억을 모았는데 지금은 아들을 구하려다 빚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구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평생의 동반자, 올해 67이 된 남편 선호 씨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부부는 경기도 성남에서 긴 세월 몸담아온 직장을 정년 퇴직했습니다. 저는 37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은 구청에서 행정 업무를 보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식 날 교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던 27살의 제 모습부터 밤늦게까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던 날들, 졸업생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던 순간들까지 3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통장 몇 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전세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정리해보니 12억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초부터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적금에 넣었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전세로 시작해 조금씩 목돈을 모아 대출 없이 마련했습니다. 37년을 그렇게 알뜰살뜰 아끼며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도 촉촉하게 물기가 맺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고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야 비로소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와인 한 병을 따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남편이 잔을 부딪히며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미뤄뒀던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고 싶었고 남편은 성남 남한산성 산행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연금도 나오고 평생 모은 돈도 있으니 한 달 생활비 걱정은 없겠구나. 의료비도 넉넉히 준비돼 있고 여행 경비도 충분하니까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옆방에서 35살 아들이 나왔습니다. 외동아들인 아이는 대학 졸업 후에도 뚜렷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늘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였기에 늦게라도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편히 지내시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를 축하해 주다니. 비록 아직 안정된 직장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3명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남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언젠가 손주도 기다리면서 평범하지만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면 되겠지.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이 있으니까 의료비 걱정도 없고 연금에 생활비 보태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돈은 우리 부부가 평생 동안 흘린 땀과 인내의 결정체였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앞으로 20년, 30년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평온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곁에 있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이가 결국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불과 1년 반 만에 사라지고 성남의 넓은 아파트를 떠나 단칸 월세방으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 그 환한 빛 아래서 느꼈던 안도감과 행복감은 이제 아득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여유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35살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전전하며 금세 그만두곤 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남편 선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패션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였습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대세라고 자기가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다고 SNS 마케팅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막연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걱정이 앞섰습니다. 얘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또 시작만 하다 그만두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35이나 됐는데 이제라도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필요 없다고 1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1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물건 들여오고 온라인 마케팅하고 사이트 운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나이가 35인데 사업이라는 게 초기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고 위험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실패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사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만류하듯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이번엔 뭔가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떨까? 아들이 드디어 뭔가 해보겠다고 하잖아. 이번엔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며칠 뒤 아들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서 베껴온 티가 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목표 매출, 예상 순익, 그리고 향후 확장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6개월이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해내고 싶다고,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옆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중 1억만 떼어주면 아들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은 합쳐야 월 130만 원, 생활비는 기본 250만 원인데
거기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1억을 쓰고 나면 남은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엔 진짜 달라 보인다고 우리도 이제 자식한테 기회 한번 줘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에 1억 정도는 아들을 위해 쓸 수 있지 않냐고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고 이번에 실패하면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에서 1억 원을 빼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들이 이번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1억 원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아들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 불빛에 얼굴이 창백해진 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옆에는 비어있는 커피캔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고 의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SNS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매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첫 수익이 났다며 통장을 보여주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우리 아들의 성공이?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끝의 시작일까? 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판매가 거의 없어 불안만 쌓여가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어두워지는 표정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히 1억을 맡겼다는 후회가 남편의 눈빛에 묻어나왔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130만 원에 한 달 생활비 25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가는데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언제든 적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남은 노후 자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첫 수익이 났다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해낸 걸까?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걸까?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시작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는 모처럼 웃음이 넘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끝까지 해내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번 달은 맛만 본 거고 다음 달에는 매출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못 이긴 듯 잔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집안 공기가 오랜만에 따뜻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택배 상자가 현관에 가득 쌓였고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주문 내역을 정리하던 아들의 눈빛은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대로 된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아들이 드디어 자리를 잡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믿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다며 축하했고 이웃들도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구나.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니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한 달 뒤 아들은 또다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순이익으로 800만 원이었습니다. 2달 연속 흑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중 1억을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알 수 없는 욕심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첫 매출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곧 더 큰 투자와 더 큰 모험을 부르는 위험한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작은 성공이 때로는 더 큰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들의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 성공은 달콤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매출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저와 아들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이 집안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며 더 큰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명품 액세서리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들여와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한다고, 정가보다 싸게 팔면 금방 완판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최소 5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이아 팔찌, 고급 시계를 원가로 들여오면 수익률이 2, 3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겨우 한두 번 매출 올린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사업은 원래 첫맛이 달콤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을 들이면 위험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감이 온다고, 이번이 진짜 기회라고,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왜 평생 노후 자금을 모아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급 상황을 위해 40년을 아껴 산 거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면 안 될까? 지난번에도 결국 성과를 냈잖아. 연금이 있으니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 않나? 남은 재산으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더욱 간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업자 형이 좋은 물건 루트를 알아왔는데 이번 주 안에 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표정, 그리고 지난번 첫 수익이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5천만 원. 돈을 건네받은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진짜 크게 벌어올 거라고, 이번에는 아빠도 깜짝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일까? 며칠 뒤 현관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택배 상자들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명품 액세서리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정가의 절반 가격이라고, 한정 수량이니 지금 주문하라고 외쳤습니다. 채팅창에는 주문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정말로 매출이 폭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시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라고, 이젠 자기도 진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와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첫 성공에 이어 두 번째도 잘 풀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빼서 아들에게 줬다는 것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아들이 성공했으니 조금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12억이었던 노후 자금이 이제 10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억, 그리고 5천만 원. 이미 우리는 평생 모은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아들에게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금은 합쳐야 월 130만 원이었는데 생활비는 기본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노후 자금이 10억 넘게 남아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언젠가는 그 돈마저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줄었냐고. 생활비만 썼는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병원비도 좀 나갔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노후 자금이 줄어든 것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갚아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기회가 왔다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처음 1억을 요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욕심으로 번뜩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이번엔 2억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작은 성공이 더 큰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결국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기회가 왔다고 2억만 있으면 쇼핑몰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 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손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인데 또 2억을 달라니 노후 자금을 어디까지 태워먹을 셈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해외 명품 직수입 루트라고 국내보다 최소 30% 이상 싸게 들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업자 형이 현지 바이어랑 바로 연결돼 있다고 2억이면 확실히 판을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진지했고 손에는 미리 출력해온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이나 줬다고, 그거도 큰 돈이라고, 노후 자금이 무슨 샘물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다시 아들의 간절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번만 성공하면 아들이 자리 잡을 수 있잖아.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안 되면 엄마만이라도 믿어달라고,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2억 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게 해드리겠다고, 이 돈을 몇 배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또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몰래 2억을 빼서 아들에게 줬다는 것을. 그 후 집안 풍경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거실은 더 큰 박스들로 가득 찼고 명품 액세서리와 의류들이 쌓여갔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거렸습니다. 아들은 밤낮 없이 SNS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될 거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주문량이 예전만큼 터지지 않았습니다. SNS 광고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판매 속도는 느렸습니다. 재고는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매출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목소리가 떨리며 폭발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이게 사업이냐, 그냥 도박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씩씩대며 대꾸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자기를 못 믿는다고, 이번에도 곧 결과 나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통관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 형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현지 바이어도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부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묶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 중 일부는 고객들이 가짜라며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쏟아졌고 매출이 거꾸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고,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고, 2억이 다 날아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환불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 노후까지 다 잃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손 안 쓰면 고소당해서 더 큰 피해가 온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 마지막이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열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12억에서 1억 5천만 원, 2억 원, 그리고 3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남은 돈은 8억 2천만 원. 아직 적지 않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마지막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앞으로 닥쳐올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추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하나둘씩 아들의 손을 거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도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환불과 소송 얘기가 오가며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기회가 또 왔어요. 5억만 있으면 이번엔 진짜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5억. 지금까지 4억 가까이를 태워놓고도 모자라냐? 더 이상은 없다. 우리 집까지 날리게 만들 거냐?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집 팔 필요도 없어요. 담보 대출만 받으면 돼요. 은행에서 바로 해준대요. 저만 믿어주세요. 진짜 이번에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단어, 담보대출. 평생 빚 없이 살았던 우리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 그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문 너머 성남 시내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연금 13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20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170만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8억 2천만 원으로 버틴다고 해도 의료비나 큰돈이 나가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장이다. 그런데 아들이 진짜 회복한다면? 5억으로 사업을 제대로 일으키면 오히려 다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금리는 연 4.3%라고 했습니다. 한 달 이자만 178만 원.
연금 13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5억 원이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그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 풍경은 또다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뿐 아니라 방 하나가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상자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낮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며 외쳤습니다. 채팅창에는 주문이 이어졌지만 동시에 반품 문의와 클레임도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재고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178만 원. 아들은 이번 달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노후 자금에서 뺏어냈습니다. 그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관리비 3개월 연체 통보였습니다. 남편의 지병 때문에 병원비도 매달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보험을 해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보험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 차마 해약하지 못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집에까지 손댔냐? 이 미친 짓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가 내 한순간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구나.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지쳤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량 반품이 들어왔다고, 소송 위협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빨리 결정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도와주면 소송에서 지면 더 큰 빚을 떠안게 돼요. 그럼 결국 엄마 아빠한테도 돌아온다고요.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부모 탓을 넘어서 이제는 협박까지 하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12억이었던 노후 자금. 지금은 3억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고 5억 원은 담보대출로 빌렸습니다. 총 8억 8천만 원을 아들에게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대출 이자 178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연금 1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 25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20만 원, 그리고 대출 이자 178만 원까지 매달 478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는 13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매달 348만 원씩 노후 자금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남은 3억 2천만 원도 1년이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곧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남의 이 아파트에서 37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행복한 추억을 쌓았던 이곳. 이 집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모든 게 회복되기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쌓여만 갔고 반품은 늘어만 갔고 소송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은행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이자를 3개월 연속 제때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은행의 마지막 경고장이 도착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등기소에서 날아온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7년을 살아온 성남의 아파트가 이제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잉크처럼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보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 목소리는 울분이 아니라 철저한 체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 문 앞에 붙은 강제 퇴거 통보서를 보며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도 곧 바뀔 거라는 안내 문구가 서류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던 결혼 앨범, 아이의 첫 돌잔치 사진, 남편이 퇴직 선물로 받았던 시계. 모든 것이 상자에 담겨나가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도려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들이 쌓아놓았던 재고,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명품 가방과 시계들. 그 상자들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결국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월세 60만 원 원룸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성남 외곽의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좁은 집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짐을 계단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삿짐을 내려놓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구나.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2칸짜리 월세방으로.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추락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연금 130만 원에서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남편 약값 5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0만 원. 한 달을 10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손이 먼저 가격표부터 확인했습니다. 10,000원이 넘는 고기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계란, 두부, 콩나물. 가장 싼 식재료만 골라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1,000원, 100원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들에게 속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무너뜨린 거야. 남편은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만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 3억 2천만 원에서 또 빼야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 한 번만 더 크게 나가도 우리는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도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동아, 엄마야. 연락 좀 해줘.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와 미안하다고 말하겠지. 돈을 갚겠다고 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돈 앞에서 변해버린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다고, 이번엔 암호화폐 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한탕을 꿈꾸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투자한다고 손을 벌린 적은 없습니까? 처음엔 작은 돈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저는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벽과 천장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추억,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함께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첫걸음을 받고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 이제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멀리서 그 창문을 바라봅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것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그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좁은 월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아이 돌봄 센터에서 하루 9시간 9만 원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월 190만 원을 벌었습니다. 64, 67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성남 외곽의 작은 월세방, 좁은 방 2칸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에서 저와 남편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금 1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돌봄 센터에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64, 67.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서로가 곁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것과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좁은 월세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번만 도와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돈을 내주신 적은 없습니까? 처음엔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억 단위로 불어나고 결국 집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12억이라는 평생 모은 돈을 1년 반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을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업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아들이 간절히 부탁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줬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 몰래 돈을 뺏어 준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처럼 중요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반대를 무시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1억을 줬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믿었습니다. 이번만 더, 이번만 더. 그렇게 5억까지,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은 절대 쉽게 내주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연금과 생활비, 병원비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때, 동업자나 거래처가 불분명할 때, 담보대출을 요구할 때, 배우자가 강하게 반대할 때, 이미 한두 번 실패한 사업에 또다시 돈을 요구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과 돈은 분리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부모의 노후로 담보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는 응원할 수 있지만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하루를 버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돌봄센터로 출근하고 남편은 경비실로 향합니다. 많이 잃었지만 아직 서로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합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연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남편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 일기장에 적어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꿈을 응원했지만 결국 노후 자금을 잃었다. 사랑과 돈은 달라야 한다. 자식은 품을 수 있어도 노후 자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문장을 매일 밤 읽으며 제 실수를 되새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식이 손을 벌렸습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번만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럴 때는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처음 1억이 5억이 되고 5억이 집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만큼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좁은 월세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4세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거기서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후회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